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또다시 최다치가 됐고 사망자도 어제 하루 34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의 백신 미접종 방문 인원을 축소하는 등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이번 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35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고 있다며 골든크로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무에 복귀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첫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 수출액은 지난달과 비교해 30% 이상 늘어 60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휴가가 사라지면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입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24일 4,115명이 최다 확진자였는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이보다도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75명, 해외 유입 사례가 48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는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2명 늘어 723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658명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인데 특히 80대 이상이 1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 대응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9.2%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7%, 경기가 87.6%, 인천은 88.6%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가 2만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만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2.9%, 접종 완료가 79.9%입니다. 추가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18만여 명으로 누적 321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처럼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도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죠? 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전 2차장은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외교부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한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의 관리와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부족에 대한 대책도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구분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는 관리 의료기관을 전국에 190개소 이상 운영하고 증상 변화가 있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 청소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국민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안정적 전면 등교와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단계적 등교 확대 기간에 학교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상황은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0명대에 이르고 학생 확진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어렵게 시행한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46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도 90%에 근접하는 등 병상 포화 문제가 한계로 치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그곳 집단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병원은 집단 감염으로 일부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음성이 나온 환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퇴원 조치가 됐는데요. 또 일부 환자들을 데리러 온 보호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일 병원 종사자 2명이 처음 확진됐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과 환자들 사이로 확진이 번지면서 모두 4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재활병원이라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설 방역 작업을 마치고 이틀 간격으로 환자 전수검사와 추적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 병원에서 지난 24일 이후 23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병원에선 환자에게서 감염이 시작돼 모두 24명이 확진됐습니다. 같은 시기 서대문구 한방병원과 인천 계양구 의료기관에서도 각각 15명, 21명이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다며 올해 안에 6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인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또다시 90%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89%를 넘겼는데요. 오늘 0시 기준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842명입니다. 의료 대응이 이처럼 한계에 다다르면서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병상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다국적 제약사 머크 MSD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각 30일 심사 끝에 권고 여부를 표결에 붙여 찬성 13, 반대 10으로 가까스로 승인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승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자문위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약을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FDA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임신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아시아 처음으로 오미크론을 검체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홍콩 영문일간 더 스탠더드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지 나흘 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해당 변이를 처음 보고한 지는 닷새 만입니다. 연구진은 불활성화 백신 생산을 위해서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분리와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복제 능력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체내에 항체를 생성하는 백신입니다. 홍콩에선 현재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3명 보고됐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이 배석합니다. 박준혜,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2월 1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8%입니다. 수도권은 89.2%, 비수도권은 61.8%의 가동률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8.9%이며 수도권은 75.6%, 비수도권은 63.2%가 가동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63.8%가 사용 중입니다. 어제 재택치료자로 신규 배정된 확진자는 1958명이었으며 그중 수도권이 1789명으로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과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전환 발표 이후 재택치료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의료 전문가와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거쳐 일상 회복에 따라 의료 대응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돼서 지난 1년 2개월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으셨으며 전원율은 5.8%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1,17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2,685명에서 지난 한 달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 키트 확보 등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인력, 의료인력, 재택치료 키트 등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9 구급차 1,581대가 출동 대기 중인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송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급대원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 구급차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전담팀 내에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택치료 기간 중 정신건강평가도 중간에 실시하여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주시고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족분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드리며 보다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작년 4월부터 매월 계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23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2,890억을 지급하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407개소에 대해 약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4,400여 개소에 대해서도 33억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4만 4천 개의 기관에 1,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부터 준중증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더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준중증 병상의 일반 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병상을 지원하고 치료에 전념해주고 계신 의료기관과 의료진분들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준 추가 접종은 대상자 1,465만 명 중에 322만 명이 접종을 받으셔서 22.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14%가 추가 접종을 받으셨으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경우 77.6%의 추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하루라도 빨리 추가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에서 49세 연령층도 기본 접종 완료 이후 5개월이 지난 경우 12월 2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12월 4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차 접종을 받으셔야 하는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난 어제 국내에서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 내의 고령층으로 전파되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부담 등 상황과 가족분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과 만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환기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차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 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8%,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89.2%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재택치료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부산 등에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빈자리도 빠르게 줄어서 추가 병상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부산과 경남, 강원에서도 1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부산 지역 확진자는 143명입니다. 만화방과 유흥주점, 병원 등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이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세 자릿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127명이 확진된 경남 지역은 창원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창원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어제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환자 30명과 종사자 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돌파 감염 사례로 이 가운데 10명은 최근 추가 접종까지 마친 고령층입니다. 이외에도 거제와 양산에 있는 학교, 김해 지역 보육시설 등에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원주에서 어린이집과 교회발 연쇄 감염에 이어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과 입소자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어제 하루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군부대에서 군 장병 22명이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병상 상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요.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3.2%입니다. 68.9%인 전국 평균보다는 상황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전, 충북, 충남 등 5개 지자체는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 추가 병상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담병원 가동률이 70%를 넘은 경북은 민간병원 6곳에 병상 180여 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담병원뿐 아니라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우려스럽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광주와 강원 등 7곳도 남은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한 자릿수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환자 중증도를 구분해 병상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비율도 탄력적으로 높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곽 전 의원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취재진을 피해서 원래 오기로 했던 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심사 대상자는 보통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오는데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나은행 본점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열흘 뒤에는 곽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뒤인 그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만 영장에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25억 원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알선 수재액으로 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김경수 기자, 이번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짚어보죠. 내일은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당시 손 검사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 일부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영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급 간부와 공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고발장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했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측과 3차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복성 인신구속을 하려 한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도 내일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11월 수출입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 수출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표가 많습니다. 먼저 수출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존 최고 수출액인 지난 9월 실적이 559억 2천만 달러였는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상승폭도 45억 달러 이상으로 컸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0월 월간 수출액 500억 달러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9대 지역으로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8개월 연속 상승세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중국 수출은 사상 첫 150억 달러, 대아세안 수출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가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컴퓨터 등 주력 품목을 비롯해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이 골고루 선전했습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로 자동차 부품은 소폭 감소했고 바이오 헬스는 역대 3위였던 지난해 11월 실적의 기저효과로 하향선을 그렸습니다. 누적 수출액은 5,838억 달러, 수입을 포함한 누적 무역액은 1조 1,375억 달러로 두 수치 모두 11월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입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요. 11월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에서 큰 선전을 거두며 무역 수지는 30억 9천만 달러 흑자,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3,700에서 3,350으로, 3,250에서 3,000으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 주요 축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4분기가 기대보다 좋을 수 있지만 이후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맥쿼리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3,200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여파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테이퍼링 가속화 시사 발언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떨어진 34,483.7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90% 내린 4,5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 내린 15,537.69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한 것이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혁신을 위한 2차 외부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2030 청년 4명으로 이들은 MZ세대 전문가로서 선대위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다 놨다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실제로는 이제 있는 장면이죠. 대통령이 집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젊은 청년 보좌관이 책상에 더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움, 그다음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구현이 돼야 이 행정도 좀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보니까 가까운 아주 참모들이 제가 일종의 뭐 지위가 좀 바뀐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점점 말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일단 연락처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 저 자신이 생각을 좀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 또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들의 애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이 꼰대구나 나도. 그래서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이해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마 영원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언젠간 꼰대가 될 테니까요. 이건 세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이 이 편을 갈라서 어떤 형식의 편이든 지방과 수도권이든 그런 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남성과 여성 뭐 이런 편, 이 편을 가려서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그리고 그 오죽 기회가 부족하면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 경쟁을 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청년들끼리 다투지 말고 이 작은 둥지 안에서 누가 둥지 밖으로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둥지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결국은 청년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기성체제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고도성장 시대를 살아오면서 꿈을 실현해왔고 또 뭐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해서 성취해왔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공정의 누적, 그로 인한 엄청난 양극화, 격차, 불평등 이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노정하고 사람들한테 의욕을 꺾고 결국 저성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기득권의 저항은 심하고 바꾸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청년들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또 그렇다고 기성체제 또는 기성세대들과 경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느냐, 기성세대들이. 이제 그런 근본적인 좀 이렇게 반성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죠. 이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의 장을 넓히고 또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역시도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판단과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냐? 다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의 문제인데도 청년들의 문제도 기성세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가 의견을 듣는데, 청년들이 정책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청년들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현재는 그런 구조가 거의 없는 거죠. 저희도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 집행에 직접 나설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재가 경쟁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기계와 장비와 자본이 정말 이 자산이던 시대는 지나버렸죠. 창의와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는 정말 한 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전 인류를 구제할 수도 있죠. 그런 시대인데, 어떤 인재 양성과 관련된 우리의 관심도 또 투자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매우 크고요. 어떤 정책들이 바람직한지 같이 고민도 해봐 주시고, 또 스스로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을지를 한번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뭔가 청년 미래,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30 세대 청년 인재들을 선대위에 추가로 영입하면서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활발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롭게 영입한 청년 인재들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30대 워킹맘이자 국방과학기술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이재명 후보, 오늘 추가로 선대위에 영입하기로 한 청년 인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잠깐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대학생 인공지능 개발자 김윤기 씨와 데이터 전문가 김윤희 씨, 뇌과학자 송민영 씨와 인공지능 연구자인 최예림 씨입니다. 모두 2030 세대 청년들인데요. MZ세대 전문가인 이 청년들은 선대위원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은 물론 선대위에 청년들의 요구를 활발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는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온 이 젊은 혁신가들을 발굴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청년 인재를 적극 영입하면서 연일 선대위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에 나섰는데요. 차기 국정운영 비전과 현안에 관한 입장들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 상황도 알아보죠.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었습니다. 여야는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는 민주당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민주당과 정부 사이 예산 협의도 예산 규모를 두고 견해 차이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심사 시한을 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올라온 정부안이 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만 여야가 오늘 담판을 해서 수정안을 마무리한 뒤에 이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현재 활발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 간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충청 방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이른바 패싱 논란으로 칩거 중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충남 아산 폴리텍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 후보의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산 폴리텍대학교라는 곳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이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나눈 다음에 현재 다른 일정을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산학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만큼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항일 독립정신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원류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강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자신의 발언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철폐로 알려진 것은 오해라면서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하여튼 그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에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 윤 후보는 오후엔 상공회의 속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후엔 천안 청년의 거리를 방문해서 청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번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집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준석 대표는 어제부터 측근들과 부산을 찾아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대표 패싱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오늘은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말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민주적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면서 무리해서 연락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또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는 게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냐면서 이 대표와 선대위나 최고위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전후나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회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폴리텍대학교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피임을 왜 안 했느냐면서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원장의 폭언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나올 만한 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교사에게 피임을 안 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보육교사는 지난해 이곳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1년 넘게 일해왔는데요.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내년 3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원장에게 미리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임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YTN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교사는 함께 일한 원장의 막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울음을 참고 항변도 해봤지만 원장은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오히려 결혼한다고 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원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사실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근데 원장님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이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해? 말도 안 되지. 네, 피해 보육교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피해 보육교사는 일단 업무에 다시 집중했는데요. 그런데도 이후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주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저녁 식사도 없이 늦은 밤까지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는 결국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더 버티기 힘들었고 지금은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구청은 일단 지난 월요일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원장은 구청 조사에서 직원의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원장 측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년 약물 치료와 함께 4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한편 영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유기했던 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동거녀의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놓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6월 15일 날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딸로 알고 있던 아빠, 원래는 이제 DNA는 달라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친모로부터 나온 그 다른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와 있는 아이인데, 여하튼 친부로 알고 있는 그 친부가 아이가 운다고 이불을 덮어놓고 아이를 무참하게 때리고 다리를 비틀어서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던지고 해서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성폭행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입까지 좀 떨리는데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제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것이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기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장모가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을 구형해서 이러한 어떤 그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범행 후에 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잖아요. 공판에 앞서서 정신감정도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약물 치료라고 하죠.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법상에 이제 소아기호증이라든가 정신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공판 안에 있었던 그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스케치를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그 스케치에서는 이 남성이 이렇게 아동에 대한 성독착증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좀 부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무참한 일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장모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심신미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 심신미약에서 안인득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거든요. 심신미약 딱 이렇게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딱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형은 절대로 선고될 수 없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이러한 어떤 정신 감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그게 집행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는 사형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발부둥을 치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가 벽에 부딪혔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좀 법원에서는 어금니 꽉 깨물고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면 수심의 범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또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유, 범죄 예방 그리고 경각심, 맞습니다.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 차원의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신상 공개, 네. 김경찬 같이 딱 이렇게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드러나는 것, 이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고, 네. 이건 두 가지 범죄가 가능해요. 특정 강력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가능한데,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의 성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이름도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흉악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피고인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범죄가 미성년자 20개월 아이에 대한 성폭행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법원 단계에서 신상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자 알림이 2라고 해서 성폭력 범죄 저질른 사람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옆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성범죄자 알림이 2에 올려오는 건 가능해요. 그것도 청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원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을 만약에 선고한다면 사실상 이런 거는 전혀 저희들이 고려 안 해도 되죠.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 것 같아요. 전자부착장치 명령, 전자발찌라 그러죠. 45년. 네. 그리고 혹시나 약물 충동의 최대한 기간이 15년.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2를 청구했는 거는 법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기징역형이나 아니면 유기징역형, 정인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사형구형했지만 법원은 35년 유기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럼 이 20대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35년, 40년 살아봤자 60대면 사실 조두순 출소하는 나이하고 비슷하게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상, 피고인 단계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신상 공개와 이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 의견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앞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그래픽을 준비되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는 법률에 있는 것처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쉽게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이 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이런 아동 성범죄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경각심,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공분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덜 고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꼬집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는 피의 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 사건 우리 YTN에서 2번, 3번 했을 때 이게 왜 신상 공개가 안 될까? 이게 종래에는 아동 학대 살인죄가 없었어요. 이게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 했는가 싶었는데, 아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찰은 알고 있었고, 이게 20개월 아이에 대한 성폭행이었다면 아까 그래픽에 나오듯이 성폭력 범죄는 이유 이하를 가리지 않고 그 범죄의 그 어떤 잔혹성이라 그러죠.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잔혹성에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면 당연히 신상공개할 수 있었고, 이건 경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좀 이렇게 회부를 해서 그 단계에서 이게 신상공개 될지 안 될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언론상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이 신상공개 내용을 알려서 청구 내용에 대해서 살피지도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서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다버린 30대 친모와 공범이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남편이 저녁에 되면 음주해서 폭행을 한다라는 이유로 게임을 하면서 채팅했던 남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 채팅한 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버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예. 라고 하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고 이 남성과 이 여성 그날 저녁에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잤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안타까운 사건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데 가게 되면 부모와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그 양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역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거의 24시간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 사실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습이거든요. 예.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맞습니다.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겨울의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선에 육박했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설악산이 영하 15.4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 파주도 영하 3.3도 등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체감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대구는 5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호남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